경북대학교 화학과의 김정곤입니다. 네, 사실 바이오 분야는 아니고요. 저는 약간 석유화학 분야이긴 한데 일단은 이 세션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제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는 이제 그걸 화학적으로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개발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소개시켜드리면은 저는 이제 화학과 소속이고요.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새로운 고분자를 만들고 또 기존에 있는 고분자를 분해를 해서 유용한 화합물로 전환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 특히 또 회사 쪽에서 일하는 경험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살려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문제는 뭐 하도 많이 이제 알려져서 많이 아시긴 하지만 그래도 소개시켜드리면은 현재 지구 2015년 기준입니다. 2015년 기준 한 논문에서 저희가 한 83억 톤 정도를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생산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사실 재활용이란 부분은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한 6억 톤 정도를 우리가 재활용했다 그러니 생산한 것에 대해서 10%도 안 되고, 그 중에 대부분은 폐기를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플라스틱 쓰레기 위기처럼 대부분 쓰레기 매립당에 버린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바다에 버리는 식으로 그거를 폐기해 왔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왼쪽에 보면은 뭐 다양한, 특히 저개발 도상국 쪽에다가 아무래도 쓰레기 매립 시설이랑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버려진 내용들을 보고 있고요. 현재 이제 저희 나라도 그렇고 많은 데에서 플라스틱 제로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플라스틱이란 재료는 지금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회의실도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플라스틱 제로란 말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어떻게 보면 적게 쓰자라는 내용을 좀 더 과장해서 제로 플라스틱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지금 저희가 플라스틱 위기에 대응해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런 활동이 멈춘 계기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간에 우리가 다양한 마스크 그리고 일회용품 등을 해서 오히려 플라스틱 제로란 말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일회용품 사용, 특히 플라스틱에 관련된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있어서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플라스틱을 한번 사용하고 나면은 그걸 어떻게 버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가 플라스틱을 사게 되면 일단은 대부분 버리고요. 그나마 이제 저희가 아파트 같은 데서 열심히 분리수거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플라스틱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기계적 재활용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건데, 한 번 쓴 플라스틱을 잘 씻어가지고 다시 재가공을 해가지고 다른 제품을 만드는 건데, 이런 경우 문제점은 처음 썼던 플라스틱 대비해서 뭐 밖에서 사용한다거나 열적 가공하는 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저가 플라스틱 생산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한번 재활용된 플라스틱은 다시 재활용하기가 곤란해지게 됩니다. 성능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효율은 낮은 편이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즉각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기적 재활용을 꾸준히 많이 하고 있고요. 열작 재활용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태우면서 그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 나오는 열을 발전에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한때 많이 했던 지역 난방이라든가 그런 데 쓰는 열적 재활용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경우도 에너지만 재활용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또 더 재활용도 어렵고, 또한 태우는 과정에서 CO2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각광받는 게 이제 화학 재활용이라는 게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화학 재활용은 저희가 석유를 저희가 땅에서 뽑아 올려서 거기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듯이 그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석유와 똑같이 생각을 해서 그 플라스틱을 잘 가공을 해서 거기서 다시 원하는 화합물을 뽑아내는 그런 기술을 화학 재활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화학 재활용하고 기계 재활용을 이제 좀 1대1 매칭으로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위에 나와 있는 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를 처음에 모아가게 되면은, 요즘은 거의 손으로도 하긴 하지만 쓸만한 것 먼저 골라내고 물로 씻어내고 그 다음에 잘게 부신 다음에 다시 가공하지만, 저희가 이 낮은 수준의 제품밖에 못 만든다면 밑에 보시게 되면은 화학 재활용 가운데 특히 그 고분자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재료로 돌리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쓴 플라스틱을 디폴리머리제이션이라는 다시 고분자가 아니라 원료 물질로 분해하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기술을 통해서 고분자를 만들었던 원래 원료 물질을 만들고 다시 고분자를 만들게 되면은 저희가 고분자 원료에 이르는 무한한 재활용 사이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플라스틱 제로라는 말에서 숨어 있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플라스틱 사용을 줄겠지만 비닐봉지를 만들었던 회사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고 회사 산업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런 화학 제형을 이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그 가지고 있는 산업 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플라스틱 쓰레기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바이오 플라스틱을 얘기하긴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런 해중합 기술, 우리가 말하는 밑에 나와 있는 화학 재활용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면은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그게 바로 친환경 플라스틱이 되는 그런 전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런 화학 재활용은 이미 벌써 일상으로 다가온,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는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LG화학, SK, 롯데케미칼, 대한민국 3대 화학회사에서는 전부 다 화학 재활용에 대해서 이미 설비 투자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LG화학에서는 앞서 들었던 열분의 유라 그래가지고 쓰레기로 온 플라스틱을 아주 고온 고압에서 처리를 해서 거기서 다양한 기체 상태의 연료 물질을 뽑는 것을 저희가 열분의 유, 기름을 뽑는 걸 하고 있고요. SK사에서는 그다음 롯데케미칼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그 책상 앞에 놓여 계신 페트병을 회수해서 단량체로, 제가 말씀드렸던 무한한 리사이클을 위한 단량체로 회수하는 기술에 대해서 SK는 캐나다에 있는 루프사와 합작을 하고 있고 롯데케미칼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현재 그 재활용 공장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연 7만 톤이면요. 사실은 공장이라고 하기도 좀 부끄러운 수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플라스틱 양이 1년에 수백만 톤을 생각해 봤을 때 7만 톤이라 그러면은 제약이나 이런 데서는 뭐 큰 수준이겠지만 화학에서는 사실은 공장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수준이지만 일단은 현재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장으로 좀 먼저 요약을 해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중합이라는 건 결국 화학 공정입니다. 저희가 화학 약품을 만들듯이 화학이라는 그 원자와 원소를 다시 분해하는 기술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플라스틱을 떠올리실 거세요. 유리 뭐 동그란 플라스크라든가 삼각 플라스크에서 우리가 화학을 하기 위해서는 뭐 시약을 집어넣고 거기에 용매라는 뭔가 녹여주는 이제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촉매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제가 알기로는 SK라든가 그다음에 롯데에서 하는 공정도 역시 플라스틱을 수거해오게 되면은 그 플라스틱을 온도를 가열한다거나 녹여주는 방법을 통해서 먼저 좀 액체 상태로 변환시켜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시 모노머 단량체로 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반응의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촉매를 또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용매라든가 촉매는 반응을 도와주긴 하지만 반응이 끝나면은 결국에는 제거해야 되는 부분이 되고요. 또한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료 물질로 들어가는 다 경제적으로 들어가는 코스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석유화학 산업은 사실은 원재료 부분이 워낙 크고요. 우리가 말하는 오퍼레이션 마진 위에 그 변동비라 그러죠. 변동비가 워낙 작은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원료 물질이 들어가고 안 하고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이 제품을 쓸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최근 들어서 좀 화학적으로 이 반응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세 가지 제품을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BPA-PC라는 거는 여러분들 CD, DVD라고 하는 그런 투명한 케이스 또는 보안경 아니면은 요즘 그 고속도로에 보면은 그 건축 그 투명한 그 패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건축 자재도 많이 쓰이는 재료고요. 그 다음에 PLA는 이제 페트병에 대응해서 생물활성 소재로 해서 PLA와 페트는 둘 다 음료수병이라든가 스타벅스 같은 데 가시면은 나오는 그 투명한 그 플라스틱 컵이 다 PLA로 만들어지는데요. 저런 소재들을 저는 이제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촉매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플라스틱을 바로 즉각적으로 메탄올과 혼합했을 때 이 재료를 만드는 원재료인 모노머로 즉각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정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허를 출원을 하고 오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4, 5년 전부터 연구를 시작했고 제일 처음 개발했던 데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저도 그 당시만 해도 위에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촉매 그리고 저 앞에 나와 있는 그 화학식이 폴리카보네이트의 화학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지금 여러분들이 음료수병으로 쓰시고 계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액체에 잘 안 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보관 용기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플라스틱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가장 큰 아이디어는 어떻게 단단하게 쓸 수 있고 어떻게 오래 쓸 수 있고 환경적으로 더 안정하게 쓸 수 있는가를 요구했는데, 쓰고 난 다음에 갑자기 사라지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앞에 나와 있는 이 재료도 플라스틱도 폴리카보네이트 역시 물이나, 그리고 원래는 메탄올을 썼을 때 원재료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돌아가는 원재료인 메탄올에 안 녹습니다. 그래서 저 두 개를 혼합시켜주기 위해서 용매를 사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었고, 역시 반응을 빨리 보내주기 위해서 촉매까지 사용했습니다. 저걸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매우 고온 고압에서 공정을 진행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방법을 개발했냐면은 이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수지를 메탄올에 집어넣었을 때 왼쪽에 있는 플라스틱에 집어넣으면 아무런 반응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온도를 100도씨까지 가열해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오른쪽에 뭔가 이게 움직이는 거 모습 보시는데요. 그 플라스틱을 메탄올과 혼합된 상태입니다. 대신 녹아있지 않고요. 플라스틱 가루가 메탄올에 혼합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기계적 힘을 가하게 되면은 갑자기 반응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스페놀 A라는 폴리카보네이트의 원재료 물질로 99% 완전하게 분해가 돼서, 저 비스페놀 A는 다시 폴리카보네이트 만드는 원료거든요. 거기로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위에 있는 그림, 뭐 호모지니어스라 써 있는데요.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반응하는 과정에서 BPAPC라는 것과 메탄올이 가장 핵심인데, 저걸 도와주기 위한 솔벤트, 용매와 촉매를 쓰다 보니까 반응 끝나고 나면은 5개 화합물이 섞여 있는 최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화학 공정적으로 5개 화합물을 일일이 다 분리해야 되는, 오히려 반응보다는 분리 후 공정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요. 저희 방법을 택하게 되면은 가장 최소한의 인풋 BPAPC와 메탄올만 집어넣고 마지막 화합물인 BPAPC, 그 다음에 디메틸 카보네이트라는 또 원료 물질, 그리고 메탄올인데요. 디메틸 카보네이트라는 저 오른쪽에 있는 물질은 저 폴리카보네이트 만드는 원료기도 하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그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질 물질로도 쓰이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매우 활용도가 높은 물질로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런 연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짜로 쓰고 남은 플라스틱을 회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일 위에 있는 펠렛이라는 건 공장에서 바로 나온 겁니다. 깨끗한 거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고글이라든가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요, 뭐 디스크 보시게 되면은 뭐 라벨을 붙인다거나, 아니면은 저는 제품들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가공해서 우리가 첨가제라는 걸 상당히 많이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첨가제도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분해 공정을 방해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공정을 쓰게 되면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펠렛을 사용하든 밑에 있는 실험용 보안경을 바로 우리가 부시든, 아니면 컴팩트 디스크,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자동차 헤드라이트 폐차장이라든가 거기서 가져온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완전히 분해를 해서 비스페놀 A로 완전히 분해하고 저렇게 회수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사실은 시장적으로 봤을 때는 밑에 나와 위에 나와 있는 페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페트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양을 많이 쓸 뿐더러, 또한 현재 여러분 쓰시고 있는 병이 진짜 깨끗한 상태의 페트거든요. 그래서 회수했을 때 깨끗하기 때문에 회수하고 난 다음 재활용 용도가 가치가 높은데, 이 페트 역시도 똑같은 공정으로 페트하고 메탄올만 집어넣고 저희 공정을 거치게 되면은 저기 나와 있는 디메틸 테레프탈레이트라는 페트의 원료 물질로 아주 깨끗하게 분리가 됩니다. 82%는 저희가 아직까지 아주 큰 공정은 아니라서 분실이 좀 있긴 한데요.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99% 순도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스케일이 커지게 되면은 거의 100% 회수도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 플라스틱의 대표적인 PLA도 똑같은 공정으로 저희가 분해를 했을 때 완전하게 원료 물질로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술을 설명드리게 되면은 결국 플라스틱 재활용에서 제일 큰 화두는 사실은 이거 말고 이제 폴리올레핀이라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이 가장 화두긴 한데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폴리에틸렌과 폴리카보네이트, PLA 또는 페트로 대표되는 이제 폴리카보네이트하고 폴리에스터에 대한 집중도가 많은 편인데요. 다른 기존에 있던 개발에 비해서 가장 단순한 공정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까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랩 스케일에서 작은 스케일로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저희가 충분히 큰 스케일로 구현할 수 있다 그러면은 더 이상 간단할 수 없는 가장 간단한 화학 공정을 개발했다라고 제가 요약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